네, 지난 6월 한 달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일대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북한의 극적 군사행동 보류 이후에 숨고르게 들어섰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새로운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에서는 저희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화야 부장으로서 프로그램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총선 이후 당선된 이후에 처음 오시는데요.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누차 여기저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제가 광주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아니지만 네. 호남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곳이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호남에 대한 애정이 없다든가 호남 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호남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김대중 철학, 이희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나오도록 열심히 그 부분에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 두 분 어른께서 사셨던 고양시와 서울 동교동의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국회에 입성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다지셨든지 벌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셨어요. 대북전단과 관련된 법안, 1호 법안이고 두 번째로 친일파들은 국민묘주의에 있을 수 없다. 이 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들은 가족이 자비를 써서 네. 그것을 이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계속 이장을 거부하거나 이장할 가족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다가 네. 묘소 옆에 그쪽에 공과를 다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나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건 국민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민족 정기를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행위는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남북관계 얘기로 한번 들어가죠. 바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북미 대화의 큰 방식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화 가능성이라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물론 미국도 지금 현명하게 판단을 한다면 서둘러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양쪽에 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바이든 부통령이 된다고 치면 정권 교체니까 내년 5월, 6월까지 대북 정책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밖에 안 남게 되고 네. 이러면 우리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이번에는 작은 도발을 했지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강수를 둬야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에 크게 망신을 주는 이 도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했던 북미 협상이 성과가 있었다 하고 양측 지도자가 자랑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선 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협상을 재개하고 양측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로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네. 뭔가 확실한 성과를 받아올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망신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결단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이번 북한의 그런 형태 연락사무소 폭발을 보면서 우리 남한은 무엇을 했는가, 남측은 이런 내부의 고민도 있어 오면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은 역할을 잘 했는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반성할 점이 있죠.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도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 과감한 역할을 못했고 한미 워킹그룹이 유엔 제재 하에 허용되는 부분조차도 그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어떤 협의가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든 간에 네. 일단 한미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 거는 분명하니까 제 생각은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 되는 걸 계속 둬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6.25도 70주년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 이후에 종전선언 카드가 다시 이제 부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종전선언을 뭐 미국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지만 네. 그동안에 사실 2년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네. 태도를 바꾼 것이거든요. 근데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것조차도 안 해주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북한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종전선언 또 4.17 9.19 합의 이행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서 네. 우리가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키겠다. 좀 당당한 자세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면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자 하는 겁니다. 볼턴 회고록이 공개되고 예. 다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 네오콘이라든가 또 일본의 속내를 보니 일본은 정말 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원하지 않는 또 속내도 갖고 있는 거 보였어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그런 평화 질서 속에서 다자 외교 해법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살아 계시다면 네. 이제 대미 외교에 대한 네. 중요성을 말씀하셨겠지만 덧붙여서 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다 그때 외교로서 우리 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좀 방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중국, 러시아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넣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북한 위협을 핑계로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네. 자기들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쪽을 안심시켜주는 한반도 평화가 와야 너희들도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네. 일본 자민당 정권은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납치자 문제 해결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득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남북이
교류하게 되고 평화적으로 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일본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남북 관계 국면 전환과 그 미 대선 국면 속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또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당장은 경제적인 협력, 경협 관련된 선물을 줄 수 없다면 북측이 안 나서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부분을 북한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제 우회해서 민간 차원에서 한다든가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적극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좀 이 분위기를 서서히 풀고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95년인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이제 우리가 북한에 그 전해에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 하려다가 깨지고 김일성 주석 그 사망 시에 조문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정부와 여권에서 엊그제까지 정상회담 하려던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람은 6.25 전쟁을 저지른 전범인데 조문을 왜 가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북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김영삼 정권과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우리가 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남쪽은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라도 그런 걸 하면서 서로 이 분위기를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민화협 상임의장으로서 그 전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예.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 고민해 보셨잖아요. 남북 예. 관계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뭐 실행 단계, 뭐 중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해결 방안 구상하신 게 있다거나 어떤 게 있습니까? 광주 전남 쪽을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실 이 지역의 뭐 특산물 또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자를 북에 보내는 것도 전부터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곧 결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전에 이제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부터 기차 출발해서 이 북쪽을 통해서 우리 남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륙 철도 연결 이벤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다 한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중국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었고, 사실은 코로나만 없었다면 한 5개월 전에 중국에서 회담을 했을 겁니다, 정식으로. 네. 근데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서울까지만, 종착역을 서울까지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고향인 호남에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광주를 지나서 목포까지 가자, 그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 의원님은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선대와 다르게 냉정한 현실주의자다, 예.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6.25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구도 속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에 한 6, 7년간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경제 발전을 주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고 우리가 북방 진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네. 북쪽이 우리에게 정말 의지하려고 했었던 때였는데, 네. 이제 핵 문제하고 북미 관계 악화, 또 우리 내부에서의 그 퍼주기 논란 때문에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이제는 그렇게 북쪽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북쪽의 소위 요즘 이 핵심 역할을 하는 엘리트들은 그때와 달리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고 국제적인 이 비즈니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다룰 수 없는 상대들이고 한국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도 얼마든지 개방만 되면 제재만 풀리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같은 동포니까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파트너로 생각하겠지.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북한 경제를 떠맡아야 되는데 그 부담을 그 큰 부담을 어떻게 지나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기우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잘못하면 북한 경제를 중국, 일본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 침투해서 주도권을 뺏기고 우리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냉정한 현실주의자란 게 그겁니다, 바로. 그게 개방이 됐을 때는, 개혁 개방의 길로 갔을 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대신에 우리 민족끼리니까 또는 과거에 우리를 도와줬던 의리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식의 김정일 위원장 때의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한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정 안 할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걱정이 많은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남북 관계 평화 공정 번영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과거 일을 생각해 보면 2017년에도 마지막 그 ICBM 발사했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빙기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란 것은 순식간에도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뭐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새벽이 되면 다시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인 것 같지만 네. 이 위기를 슬기롭게만 넘긴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함께 현재 남북 관계를 진단해 보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 평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의 감염이 매우 엄중합니다. 남능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소중함을 잊고 산 건 아닌지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소중히 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음지에서 양지가 되는 당연한 것들의 시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